요즘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 많이들 하시죠?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피부가 점점 주름지고 건조해지면서 얼굴에서 젊음이 사라지는 건 누구나 조금은 슬픈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 보이면 괜히 기운도 없고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니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늙어 보이니까 마음도 늙는 것 같다. 자꾸 나이 드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 우울하다라고요. 사실 과학적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맞다고 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 심지어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잘 관리하는 건 단지 외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건강을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분명히 한 번쯤은 고가의 화장품을 사 보셨을 거예요. 비싸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어땠나요? 정말로 피부가 좋아지셨나요? 아니면 잠깐 좋아진 듯 하다가 금방 제자리로 돌아왔나요? 사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고가의 화장품들이 진짜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광고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돈을 써서 좋은 피부를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도 정말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돈 낭비하지 않고도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를 탄력 있고 생기 넘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쉽고 간단해요. 바로 글리세린이라는 아주 저렴한 제품인데요.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돈 1,000원짜리 피부 보습제죠. 에이, 1,000원짜리 글리세린으로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글리세린이라는 게 알고 보면 엄청난 피부 개선 효과를 가진 제품이에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피부에 꼭 필요한 걸 정확히 알고 잘 사용하면 오히려 비싼 화장품보다 효과가 더 좋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지금 피부가 자꾸 당기거나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고 손과 발이 건조해서 자꾸 신경 쓰이시나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꼭 들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피부가 촉촉해지면 주름도 훨씬 덜 생기고 탄력도 살아나면서 정말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왜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처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지면서 탄력도 잃게 되죠. 마치 마른 과일이 점점 쪼글쪼글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에 더해 피부의 재생력까지 느려지면서 작은 상처도 잘 안 낫고 피부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젊었을 때는 금방 아물던 상처가 어느 순간부터는 잘 낫지 않고 피부도 더 쉽게 자극을 받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피부가 노화되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바로 수분이 피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거죠. 피부가 수분을 잃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면 주름도 덜 생기고 피부가 더 탄력 있게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 피부 관리의 핵심은 별게 없어요. 바로 보습이죠. 그런데 그냥 물만으로 피부가 촉촉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피부에 물을 그냥 뿌리면 금방 증발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리세린 같은 제품이 필요하답니다. 이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이 정말 좋은 이유는 피부 위에 얇은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서 피부가 마르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피부 위에 촉촉한 수분 방패막을 만드는 셈이죠. 그래서 피부가 더 오래 촉촉하게 유지되고 피부 속에 있는 좋은 성분들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글리세린은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안전한 보습제랍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피부가 건조할 때나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킬 때 쓰였고 지금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흔히 쓰이는 안전한 성분이에요. 가격도 정말 저렴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글리세린을 그냥 단독으로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글리세린만 써도 분명 좋은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딱 이것 하나만 추가하면 피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것은 집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주방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친숙한 재료랍니다. 혹시 한식 좋아하세요? 매일 밥상에서 흔히 먹지만 이것이 피부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이 친숙한 한식 재료를 글리세린과 함께 써서 피부를 탱탱하고 윤기 나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비싼 화장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쉽게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놀라운 방법을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특별한 재료, 이것과 함께 쓰는 방법이에요. 이 재료는 바로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서도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미역기 추출물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미역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주 드시죠? 생일 때 미역국 꼭 드시잖아요. 미역은 산모들의 몸 회복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은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특히 미역 중에서도 미역기 부분이 피부 탄력에 가장 좋은 성분이 많답니다. 미역기는 미역의 줄기와 이파리가 이어지는 귀처럼 생긴 두꺼운 부분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흔히들 그냥 버리거나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미역기는 콜라겐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을 되찾아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인데 미역기는 이 콜라겐을 피부에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 그런 성분이 있었다니 몰랐네? 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미역기가 피부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냥 미역국 끓일 때 별 생각 없이 버렸던 게 아까워질 정도였답니다. 미역기는 피부의 수분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주름을 줄이고 탄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이걸 글리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배가 되죠. 왜 미역기가 피부에 특별히 좋은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미역기에 들어있는 성분 중 알긴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알긴산은 미역이 바닷속에서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미역기는 바닷속에서 물을 듬뿍 머금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사용했을 때도 수분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해요. 또 미역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정말 좋은데요. 이 성분은 피부의 콜라겐 생성과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서 피부가 처지고 늘어지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주름이 줄고 피부가 좀 더 탱탱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글리세린은 피부 위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미역기 추출물은 피부 속에서부터 탄력과 수분을 꽉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겉과 속에서 동시에 피부를 관리하는 셈이죠. 마치 서로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친구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글리세린과 미역기 추출물을 섞어서 피부 관리를 하면 좋을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리세린을 약국이나 마트에서 하나 구입해 오세요. 보통 작은 병 하나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말린 미역기를 준비해 주세요. 이 미역기는 간단하게 집에서 미역국을 끓일 때 쓰는 미역을 사면서 같이 구하시면 좋아요. 집에서 미역기를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 부드럽게 불려주세요. 한 30분 정도 담가두면 충분히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렇게 불린 미역기를 믹서기에 넣고 물을 아주 조금만 추가해서 곱게 갈아주세요. 이때 너무 묽게 갈지 말고 약간 걸쭉한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미역기를 곱게 갈면 끈적끈적한 젤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제 준비한 글리세린과 미역기 젤을 1:1 비율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 정말 좋은 천연 보습 탄력 에센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에센스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피부 탄력과 보습 효과는 정말 놀랍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금방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살아나면 여러분도 거울 보는 시간이 점점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머, 요즘 피부가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화장품 쓰세요?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부담도 없으실 거예요. 피부 타입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내 피부에 맞는 방법을 골라 사용해 보세요. 먼저 이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저녁에 세안 후 얼굴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사용하면 가장 좋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촉촉한 상태일 때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 속으로 훨씬 더 깊이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사용하실 때는 에센스를 많이 바르는 것보다 소량씩 천천히 흡수시키는 게 좋아요. 작은 양을 손가락 끝으로 덜어서 얼굴 전체에 골고루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특별히 눈가나 입 주변처럼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는 아주 부드럽게 여러 번 발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피부의 촉촉함과 탄력이 금방 느껴지실 거예요.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는 얼굴뿐만 아니라 손과 목에도 정말 효과가 좋아요. 사실 손과 목은 얼굴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자주 소홀히 하잖아요. 손은 하루 종일 물과 세제를 자주 쓰면서 쉽게 건조해지고 목은 피부가 얇아서 주름이 더 빨리 생기는 부위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도 꼭 신경을 써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특히 손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충분히 바른 후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다음 날 아침 정말 놀랍도록 부드러워진 손을 만나실 수 있답니다. 목도 마찬가지로 세안 후 얼굴 바를 때 목까지 같이 발라주시면 목주름이 점점 옅어지고 탄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피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피부 타입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피부 타입에 맞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건성 피부는 하루 종일 당기고 피부가 쉽게 까칠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충분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침, 저녁 두 번 모두 바르셔도 좋고, 특히 저녁에는 조금 더 듬뿍 바르셔서 수면팩처럼 사용하시면 다음 날 피부가 아주 촉촉하고 탄탄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은 피부가 조금 기름지신 분들, 지성 피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지성 피부는 기름기가 많아서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히거나 번들거릴 수 있어요. 이런 피부 타입은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보다 건조한 볼 부위나 주름이 많은 부분 위주로 소량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번들거리지 않으면서 피부가 적당히 촉촉하고 탱탱해질 거예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계시죠? 민감성 피부는 화장품만 바꿔도 쉽게 붉어지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 타입이라면 처음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사용할 때는 손목이나 귀 뒤처럼 피부가 얇은 부분에 아주 조금만 발라보고 24시간 정도 지켜보세요.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대부분 큰 자극 없이 잘 맞겠지만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를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아토피는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성 피부는 상태가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양을 바르지 말고 소량씩 발라보면서 피부 상태를 관찰해 주세요. 피부 관리라는 건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싼 제품으로만 효과를 본다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꾸준히 내 피부에 맞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매일 꾸준히 사용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놀랄 만큼 피부가 좋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하루 이틀만 써보고 효과 없다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피부 관리는 긴 여정과 같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내 피부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즐겁게 관리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피부가 좋아지면 표정도 밝아지고 더 자주 웃게 되고 삶이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저도 예전엔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간단한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서 오히려 피부가 더 건강해졌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미역기 글리세린 에센스를 잘 활용해서 더 이상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좋아지면 주변에서도 칭찬을 자주 듣게 되고 자신감도 점점 높아지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피부 탄력과 주름 관리에 정말 좋은 맛있고 영양 가득한 한식 메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먹으면서 피부까지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좋은 피부는 바르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에 좋다고 하면 흔히 콜라겐이 많다는 족발이나 닭발 아니면 비싼 건강식품들을 생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음식 말고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음식 중에는 피부에 좋은데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보석 같은 음식들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런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엉 들깨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엉 좋아하세요? 우엉은 아삭한 식감으로 반찬이나 김밥 속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 우엉은 피부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우엉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몸속 노폐물을 빼주는 효과가 뛰어나고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어서 피부를 탄력 있고 촉촉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들깨까지 함께하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엉과 들깨를 함께 끓인 우엉 들깨탕은 피부를 속에서부터 윤기 있게 가꿔주는 음식이랍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깨끗이 손질한 우엉을 얇게 썰어서 들깨가루를 넣고 부드럽게 끓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따뜻하게 한 그릇 드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피부까지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추천할 음식은 병어 두부조림이에요. 병어라는 생선을 드셔보신 적 있나요? 병어는 사실 영양이 정말 풍부한 생선인데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병어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데 특히 피부에 꼭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과 오메가 지방산이 듬뿍 들어 있어서 피부가 탄력을 되찾는 데 정말 좋은 음식이랍니다. 특히 두부와 함께 조리면 단백질이 더 풍부해져서 피부 탄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두부에는 콩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피부를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줍니다. 병어와 두부를 간장 양념으로 살짝 졸여서 드시면 입맛도 돌고 피부에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부드럽고 맛있는 병어 두부 조림으로 건강과 피부를 함께 챙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더덕 현미 영양밥이에요. 더덕은 향긋한 향과 씹는 맛이 좋아서 그냥 구워 먹거나 무쳐서 먹기도 하는데요. 이 더덕은 피부 재생과 보습에 정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재료랍니다. 더덕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줘요. 현미와 함께 밥을 지으면 피부에 더 좋은데요. 현미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에 기미나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현미를 밥 지을 때 얇게 썬 더덕을 같이 넣어서 지으시면 정말 맛있는 더덕 향이 나는 현미 영양밥이 완성돼요. 이렇게 만든 영양밥은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고 피부 관리에도 아주 좋으니까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피부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피부 관리는 매일매일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면 마음까지 행복해지고 더 자주 웃게 되고 기운도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피부가 좋아지면 표정까지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피부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라는 건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써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지만 1,000원짜리 글리세린 하나로도 매일매일 조금씩 관리하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피부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꾸 웃게 되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지니까요. 피부가 건강하고 밝아지면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금방 알아차리고 함께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점점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긴 여정이에요.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로 긴 호흡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언젠가 큰 결과가 돌아올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따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쁘고, 여러분의 피부가 조금씩 더 좋아진다면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변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젊음이란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거울을 보면서 조금씩 더 웃고 더 사랑스러운 나 자신을 발견해 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내는 예전부터 SNS를 꾸준히 했어요. 일기처럼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걸 좋아했죠. 처음에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사람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게시물엔 집안에서 찍힌 사진이 많았는데 주로 침실 거울 앞이나 욕실 세면대 앞에서 찍은 셀카들이었어요. 저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표정으로 찍은 아내의 얼굴은 늘 비슷했고 옷차림도 깔끔했고 배경은 익숙한 집안 풍경이라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었어요. 정확히는 아내가 올린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출장을 다녀온 뒤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녀의 SNS가 떠올라 한동안 못 본 게시물을 뒤적이게 되었죠. 그렇게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딱 봐도 최근에 올라온 화장실 셀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뻔했죠. 그런데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셀카라 아내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울에 반사된 뒤편의 욕실 안쪽에 흐릿하게 무언가 보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의 어깨쯤 되는 실루엣이었어요. 저는 순간 그게 제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사진이 찍힌 날짜는 제 출장 둘째 날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어깨가 훨씬 넓었고 머리 스타일도 달랐고 무엇보다 그 시간에 저는 지방 호텔에 있었다는 게 확실했거든요. 아내에게 직접 묻는 건 이상하니까 저는 더 깊게 파고들기로 했어요. 먼저 사진의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찍힌 시간, 위치, 그리고 촬영 기기까지 전부 확인했죠. 위치는 분명 우리 집이었고 시간도 정확히 제가 없는 그날 오전이었어요. 이쯤 되면 그냥 우연이나 착각이라고 넘길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아내의 SNS를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됐어요. 기존 게시물도 전부 살펴보았고 확대해서 배경을 분석했어요. 우리 집 어디쯤인지, 아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사진이 찍힌 각도가 어떤지, 그렇게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거울 셀카 외에도 뭔가 이상한 구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혼자 찍은 사진인데 테이블 위에 2개의 컵이 놓여 있었고 의자가 2개 살짝 밀려나 있었고 혹은 누군가의 손이 아주 가볍게 프레임에 스치듯 잡혀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던 이 작은 단서들이 모이고 모이니까 하나의 큰 실마리가 되더라고요. 이건 우연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화장실 사진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저 뒷모습은 분명 아내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구도였다는 걸요. 당시 사진의 각도를 생각해보면 거울 속 인물이 들어오려면 누군가는 문을 열어둔 상태로 바로 앞에 서 있어야 했어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말이죠. 혼자 셀카를 찍다가 우연히 찍힌 게 아니라 마치 일부러 프레임에 넣은 듯한 위치였어요. 그제야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세계로 들어선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셀카에 찍힌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감정과 관계, 그리고 숨겨진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집에 있는 시간에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행동, 말투, 외출하는 패턴, 입는 옷의 종류까지 전부 기억하려 했어요. 그녀가 예전보다 향수를 자주 바르기 시작했고 외출 시간이 길어졌으며 핸드폰을 제 앞에서 거의 열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던 문자도 이제는 일 얘기하고 있어 같은 식으로 돌려 말하더라고요. 그 모든 게 쌓여서 저는 점점 잠을 이루기 어려워졌어요. 밤마다 거울 사진이 떠올랐고 거울 속 뒷모습은 점점 또렷하게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감은 제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감정이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분노, 혼란, 그리고 두려움.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 제가 함께 가정을 꾸려온 사람이 이런 작은 조각 하나에서부터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어느 날부터 기록을 시작했어요. 날짜와 아내의 동선, SNS 업로드 시간과 실제 외출 시간, 옷차림과 사진 속 의상의 불일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실을 향해 가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눈은 달라졌어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인데 저는 예전처럼 무심히 지나치지 못했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컵을 꺼내는 모습,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뒷모습. 그런 아주 사소한 장면들조차 이제는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일상은 점점 뒤틀려 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평소처럼 아내는 친구 만나고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외출을 했습니다. 메이크업은 이전보다 훨씬 신경 쓴 티가 났고 머리도 새로 말아 올렸더라고요.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묘하게 평소보다 더 단정했어요. 그리고 특히 신발이 말이죠. 평소에는 편한 운동화만 신던 사람이 이날은 굽이 있는 구두를 신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예쁜 디자인의 낯선 구두였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겁니다. 불쑥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마치 제 등을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날카롭게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몰래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는 부르지 않았고 아내가 걸어가는 방향을 일정 거리 두고 따라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절대로 들켜선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약 20분 거리의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섰고 결국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라이프 공유 오피스. 작은 사무실 공간을 대여해주는 곳이었어요. 아내가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건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30분 정도 건물 밖을 서성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여기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라는 말로 얼버무리며 사무실 목록을 확인했죠. 아내의 이름은 없었지만 눈에 익은 번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키였어요. 예전에 집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작은 열쇠. 어디에도 맞지 않았던 그 키의 번호가 이 건물 사무실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오피스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 아내의 외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아내는 늘 그 공유 오피스에 들어갔어요. 누군가와 통화라도 하는 듯이 핸드폰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한 뒤에요.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다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가방 안쪽 주머니 깊숙이 있던 그 키는 아주 익숙한 감촉이었고 손에 쥐는 순간부터 손바닥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날 아침 공유 오피스로 향했습니다. 휴일이라 조용한 건물, 경비도 없었고 엘리베이터도 멈춰 있었어요. 저는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 열쇠를 꽂았고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방 안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인테리어 속에 낯선 향기가 풍겼습니다. 뭔가 익숙한 듯 낯선 냄새, 아내가 쓰던 향수였어요. 그런데 그 향이 너무 강해서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테이블 위엔 와인잔 2개, 둘이 함께 마신 흔적, 컵받침은 각각 다른 색깔이었고 의자도 마주보고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소파엔 얇은 담요가 정돈돼 있었고 옆에는 커피잔 하나가 엎어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공간을 둘러봤어요. 탁자 위에는 메모지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엔 낯선 필체의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나요. 아무리 봐도 제 아내의 글씨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문장을 아내가 읽고 웃었을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하나를 열었을 때 확신이 들었어요. 안에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물론 셀카 같은 건 아니고 누군가 삼각대라도 쓴 듯한 정면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아내는 그 남자와 너무도 자연스럽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설명되었어요. 거울 속 실루엣도 외출할 때의 구두도 공유 오피스 열쇠도 전부 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히 이중생활이었어요. 숨긴 게 아니라 아예 2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공간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절대 묻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년을 다닌 길인데도 모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다들 저마다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는 그날부터 삶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씻고 있었어요. 욕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콧노래가 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그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저는 벽 쪽에 기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욕실 문만 바라봤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걸까? 왜 내가 죄 지은 사람처럼 구석에 숨어 있어야 하지? 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그제서야 얼굴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욕실에서 나와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에도 저는 응, 푹 자라고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지독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메신저 어플엔 별다른 흔적이 없었고 통화 기록도 평범했어요. 그런데 사진첩을 보다가 어떤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작업용이라는 이름이었죠. 열어보니 대부분 공유 오피스 내부 사진이었어요. 평소에 저한테는 회사에서 회의 자료 준비한다 디자인 의뢰 들어와서
거기서 정리하고 있다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에는 의외로 인물 사진이 별로 없었고 다 인테리어와 노트북 화면 같은 업무용이었어요. 딱 하나 뒷모습만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그 옆에 손이 하나 걸쳐 있었어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제 손은 아니었어요. 저는 손톱을 짧게 깎는 편인데 그 사진 속 손은 손톱이 길고 마디가 굵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결국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오피스 근처 CCTV 있는 장소들을 수소문했고 건물 주변 카페 한 곳에서 협조를 받아 며칠치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내가 한 남성과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걷는 속도까지 완벽하게 맞춘 채 웃고 있었어요. 눈빛은 너무 편안했고 한두 번이 아닌 익숙한 걸음이었어요. 이 정도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속에서 그 남자는 실루엣이 아니었어요. 형체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제가 모르는 삶의 한 조각이 그 사람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결정했어요. 더는 혼자 견디지 않기로. 저는 그 공유 오피스를 다시 찾았고 이번엔 낮 시간에 직접 관리 사무소에 문의를 했습니다. 아내가 여기서 무언가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동반자 등록된 분 있나요? 라는 말로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죠. 관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공동 신청하신 걸로 돼 있어요. 등록명은 각자 본명은 아니고 약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부라는 말은 없었고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셔서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에 떠오르던 생각은 하나였어요. 비즈니스 파트너.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누구 하나의 입에서조차 진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혼자 주방 식탁에 앉아 술잔을 들었어요. 평소에는 잘 마시지도 않던 술이었지만 그날따라 목이 너무 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옆에는 아내가 놔두고 간 노트북이 있었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켰어요. 잠금 설정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메일 제목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제도 즐거웠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용은 짧았지만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숨 쉴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들킬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이 없으면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이 감정이 제 아내의 것이란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이불을 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웃기죠. 피해자는 접니다. 그런데 왜 죄책감은 제 몫이어야 하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런 걸 뒤에서 몰래 뒤져야만 했을까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아내는 언제나처럼 평온한 얼굴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 기름이 살짝 튀는 소리,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일상이 무서웠습니다.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나니 아내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으로 보였습니다. 아내는 제게 아침밥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일했지? 저는 겨우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그냥 이것저것 생각 좀 하느라.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 댁 들를까 하는데 괜찮지?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게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자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히 유리합니다. 상대방 신원만 확보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제 감정을 법적으로라도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또 아내의 노트북을 열어봤습니다. 메일함에는 새로운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둘만의 여행 어때요? 라는 문장이 제목에 있었어요. 그리고 첨부 파일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낯선 해변, 낯선 분위기, 그리고 아내가 저와 있을 때는 절대 짓지 않던 표정. 그 사진을 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을 주고 신뢰를 주고 함께한 시간을 믿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없이 노트북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보고 잠시 굳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감돌았고 저는 다시 물었어요. 설명 좀 해봐. 뭐야 이게? 아내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실수였어. 그냥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 정기적으로 공유 오피스를 함께 사용하고 매일 주고받고 함께 여행 계획까지 세운 그 모든 게 실수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는 회복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걸요. 신뢰는 깨졌고 감정은 다 식었고 남은 건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너는 계획했고 행동했고 그걸 유지했어. 그게 너야. 아내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억울한 것처럼. 저는 그날 밤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모텔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었어요. 너무나 피곤했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웃는 얼굴, 메일 속 문장들, 사진 속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소송 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의 핸드폰 문자, 이메일, 공유 오피스 신청 기록 등을 정리해서 모두 전달했고 변호사는 절차대로 잘 진행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은 이미 무너졌고 저는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는 이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변호사와 연락하며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공허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밝혀내고 내가 옳았다는 걸 입증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매 순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오르니까요. 거실의 소파, 주방 식탁, 심지어 우리 침대, 그 위에서 어떤 말이 오갔을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런 상상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아내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라는 문자가 수십 통 쌓여 있었고 그 중엔 정말 잠깐 흔들린 거야 같은 자기 합리화도 있었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몇 주 후 첫 조정일이 잡혔고 아내와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자리에서도 울먹이며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어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부순 거야.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 쪽에서 준비한 증거들은 명확했고 흔들림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유 오피스 계약서, 출입 로그, 메일 주고받은 기록, 사진, 녹음 파일까지 모두 시간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일이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재판이 끝나고 저는 혼자 나와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너무 맑았고 바람도 선선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서글펐어요. 그날따라 제 그림자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저는 법적으로 자유로워졌지만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 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살짝 앉았어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어깨를 툭 치더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참 고맙더라고요.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됐어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저는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었던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나를 지켰다. 세상엔 예상치 못한 배신도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제 감정, 제 자존심, 제 삶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날 이후로 진짜 제 삶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셀카 한 장, 그 거울 속 그림자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었지만 지금의 저는 그 그림자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